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49곳이 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전을 찾지 못하면서 자칫 파업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 8일째입니다. 산업계 곳곳에서 차질이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오피넷에 따르면요, 오후 2시 기준입니다. 그 재고 소진 주유소가 전국에 49곳으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전날에 한 26곳이었거든요. 전날 같은 기간으로 그 짧은 사이에 23곳이나 더 늘었습니다. 네. 근데 본다 그러면 휘발유가 한 40곳 정도가 되고요. 이게 경유가 한 6곳 정도가 되고 어디가 빨리 소진됐냐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재고 소진이 빨리 됐거든요. 그만큼 저장 공간이 작고 그다음에 회전력이 빠른 이런 곳에서 이제 재고 소진이 빨리 일어났다. 근데 그 속도는 앞으로 더 가파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의 대응이 이제 빨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내릴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내 근처 주유소가 재고 소진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피넷 들어가시면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유조차에서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은 나오지 않지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한 곳은 이제 시멘트 업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시멘트 업종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게 뭐 전화나 이런 게 아니라 우편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그 현행 행정절차법상 이 정부가 더군다나 이것은 처벌을 전제로 한 명령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받는 수범자에게 직접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뭐 직접 전달이 안 되면은 통상적으로 뭐 반송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좀 상당한 또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응하지 않거나 이럴 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런 명령서를 이제 송달받게 되면 네. 그 다음 날 자정까지는 업무에 복귀해야 되고요. 복귀하지 않게 되면은 면허를 가진 그 분에게는 이 면허 취소의 어떤 위험도 있고 형사처벌로서는 뭐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전제되어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과거 의사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보통 고발 조치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타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화물연대 여파 때문에 건설 현장도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정부는 지금 산업계 피해 추산을 한 1조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멘트 업계 출고량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90에서 95% 이제는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한 459개의 건설 현장이 있는데 무려 56%나 지금 시멘트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시멘트 먼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일단 건설 현장이 멈추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운송 횟수가 좀 늘어난 부분, 오늘 이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조가 화물연대 지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시멘트 출하량이 소폭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긍정적이나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정상화는 좀 아직도 멀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업계 추산을 본다 그러면 철강 업계는 하루에 한 1,000억 원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멘트 업계에서는 하루 한 180억 원 정도 손실을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석유화학 업계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과 관련됐는데 하루 추산에 한 680억 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업계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격이 크고요.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고민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네. 상황이 수출도 요즘엔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우리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현상은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가 나왔죠. 11월 달 수출입 통계가 나왔습니다. 수출이요. 무려 전년 같은 달보다 한 14% 급감을 했는데 이게 10월 달 수출도 사실 감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5.7% 줄었는데 연속 2달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그럼
수출이 감소되잖아요. 그럼 수입도 감소됐느냐? 수입은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무역 적자가 지금 8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시청자들 봤을 때 8개월 연속 적자가 뭐 큰 건가?라고 보실 텐데 이게 IMF 이후에 가장 역대적으로 긴 무역 적자거든요. 그럼 딱 느끼실 겁니다. 아, IMF보다 그 당시 이후에 가장 큰 무역 적자. 이게 경제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으로 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대내적인 변수까지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게 대외적인 변수라고 봅니다. 뭐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봉쇄 정책이라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내적인 변수, 한마디로 화물 연대의 파업 이것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뭐 지금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더더욱 경제가 하향할 수 있다,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뭐 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점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쉬울까요? 이게 사실은 정부랑 화물연대 측이 올 여름에 또 한 차례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물연대 그렇죠. 파업이 그 당시에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한 그 내용을 서로 간에 좀 다시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합의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되는 것이 안전운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지금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것을 올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히 법제화하자 이거고, 근데 그 한편으로 그 당시 합의된 게 3년 동안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이거를 지켜보자,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도 보고 보완책도 보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안전운임제의 대상 품목을 지금은 시멘트라든가 이제 수출 컨테이너에 한정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한 뉴스에 나왔던 이 정유, 이 유조차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지금 대상 품목을 확대하자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지만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합의되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나 화물연대는 그 당시 6월에 파업 당시 합의 봤던 대로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안전운임제가 지금 법으로 좀 개정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 12월 중에 3년 정도 다시 연장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대상 품목 확대도 지금 화물연대가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것이 일반 논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랑 다시 한번 어떤 품목이 필요하냐, 어떤 품목이 좀 논의돼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뭐 TF를 구체적으로 구성해서 구성할 때는 반드시 화주 쪽 운송사 그리고 화물기사 정부가 사자가 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한 1년 이상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서로 간에 물러나는 것이 맞고요. 네. 특히 정부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조건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아까 송달 문제도 나왔듯이 이게 지금 벌써 일주일 8일 됐는데 이게 더 장기화되면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고요. 그렇죠. 화물 기사들의 당연히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잘못하면 형사처벌 문제까지 있지만은 어떻든 나라를 이끌 책임 있는 것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여기서 합의 보는 것이 절대로 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계기이기 때문에 또 진지하게 협상을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좀 원만하게 대타협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도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철도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업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 앞서 이제 최덕재 기자도 인터뷰를 저희가 했는데 이게 쉽게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좀 이렇게 쟁점을 좁히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노조가 얘기하는 게 인단력 갱신 부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뭐 구조조정 중단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제 30차례 이제 교섭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쟁점 부분 때문에 사실 논의가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대표적인 게 철도 민영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원 감축에 대한 어떤 노정이 이제는 평평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다행인 거는 서울 이제 지하철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는 내일부터죠. 바로 이제 철도 파업이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또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철도까지 만약 멈춘다? 이러면은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어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보면 노조 요구 대부분이 회사 측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런 어떤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행동 같은 경우는 네. 노사 간에 서로 간에 근로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로 조건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채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원 감축 문제, 이런 건 당연히 노사의 협상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 철도 민영화 이런 부분은 지금 사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어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뭐 경제적으로 오르냐 마느냐 이런 좀 정책적인 판단 문제거든요. 네. 이것을 지금 노측에서 철도 민영화 하지 마라. 그럼 만약에 사측에서 안 하겠다 도장 찍으면은 이게 100% 지금 이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철도 민영화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측이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노사 협상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궁금한 점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 협상이 될 만한 부분이 있고 안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철도 민영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어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신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입장도 좀 일면 이해가 가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철도 민영화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또 대국민들에게 좀 호소를 해서 이게 민영화되게 되면은 뭐 아니면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호소의 기회는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호소도 국민들에게 어떤 노측이 편을 만들려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궁극적인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파업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당장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국민들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국민들과 한번 손을 잡고 가려면은 적어도 네.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방향의 어떤 노동 운동을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앞서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결이 돼서 운행이 네. 되지만 철도가 만약 파업하게 된다. 그러면 앞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파장이 엄청 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미 철도 노조는요 24일부터 준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 투쟁하는 와중에서 이제는 총파업 나서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KTX 문제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도 이제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철도 노조라고 그러면은 지하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하철 13, 4호선 연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3, 4호선은요 서울 지하철에서도 운행을 하지만은 철도 노조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그러면 13, 4호선 출퇴근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제 철도 공사의 그 비중을 봤더니 1호선 같은 경우는 82%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선이 25%, 4호선 같은 게 30% 수준을 지금 철도 노조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멈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뭐 출퇴근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은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네. 것 때문에 느낄 텐데 지금 있는 물류 대란도 더 커질 수 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철도 노조가 19년도에 한번 파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이제 총 파업을 이제 예고한 상태인데 그 당시에 KTX 운행률을 봤더니 이 70%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이제 화물 운송인데 네. 화물 연차 운행률이 그 당시에 3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물 연대가 파업입니다. 자동차 멈췄어요. 예. 그러면 대체 수단이 사실 열차거든요. 그럼 화물 연대가 멈추면 대체 수단으로 화물에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두 개 다 멈추는 꼴이 됩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뭐 물류가 안 움직이게 돼요. 사실 저희가 항상 물류를 얘기할 때 우리 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피가 산소를 공급해야 이제 건강해지듯이 뭐 물류가 딱 멈추게 되면 대한민국의 뭐 체력이 확 떨어지겠죠.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이제 파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노총 같은 경우에 3일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6일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줄파업에 좀 정치 파업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류 대란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정치 파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파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 전제되기 때문에 네. 앞에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민주노총이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어떤 전국적으로 이 규모를 확대하는 측면은 또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고 또 꼭 연관되어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일각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안전운임제가 이번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에서. 그럼 안전운임제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물 기사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측면이라든가 졸음운전, 더 나아가서 이런 교통안전 측면에서 좀 이건 좀 도입할 수 있겠다 내지는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철도 민영화 부분도 이게 민영화되면 다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을 민주노총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배제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어떤 노동자 대회를 한다든가 전면 파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론을 등들르게 만드는 행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내지는
어떤 공권 용어를 동원해서 이것을 막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이건 우리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이 민주노총 더 나아가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